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윤정 기자, 그러면 윤 대통령은 어떤 모습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수감 생활 중에는 수임 번호 10번을 부여받고 지금 수용복을 입고 생활을 하게 되지만 네. 아직 미결수이기 때문에 이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출석 때는 사복을 입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장 차림으로 다시 갈아입고 출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또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서 구속영장 심사 과정과 비슷한 경우와 호송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종호 실장, 일단 네네. 현직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 출석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없어서 지금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번도 사실 처음에 일이 될 텐데 탄핵 심판 출석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원래부터 헌재의 심리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그만큼 또 자신이 법률가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즉 왜 예. 당시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계엄에 대한 어떤 이 타당성 이거를 입증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사실 역대 대통령 말씀을 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수사,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진 건 헌재 심리 이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근데 이번에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수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헌재 심리와 그다음에 수사, 공수처의 수사가 동시에 있었으므로 지금 나를 가장 큰 변론을 해야만 하는 헌재에 더 중점을 두겠다라는 이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지지율일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헌재 심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지지율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10%대 내외였어요. 네. 나중에는 뭐 한 4%까지 떨어졌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오르진 않았습니다. 약 한 10% 후반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교했을 때 40% 내외, 물론 이건 일부 여론조사의 여론 결과입니다. 이건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예전보다 올라갔다라는 그런 여론조사에 고무돼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지를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후 2시 예정 앞두고 헌재가 현재 보안을 굉장히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 토요일이었죠. 구속영장 발부 시점 때 난동이 벌어져서 아마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윤정 기자, 현재 헌재 분위기 어떻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지지자들이 몰릴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공수처의 무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무려 6시간 동안 시도했고 오늘 재시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고, 공수처에서 또다시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구인을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난동 사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주요 판사들에 대한 경호 요청이 있습니까? 네, 경호 요청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네. 하여튼 뭐 형사들이 몇 명씩 가서 신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에만 이 경찰 64개 부대, 4천여 명의 경찰관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이 건물 외곽에는 차벽이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안쪽에도 경찰 차량 3대가 배치가 돼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조금 전 상황이고요. 또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공수처에 오늘 강제 구인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공수처에서 관련 브리핑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에 이 탄핵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강제 구인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자, 잠시 뒤에 11시에 헌재가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어떤 브리핑 결과 나올지 저희가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오늘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배경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걸로 보이는데 이 셀프 변론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걸로 보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아마 쟁점은 제 판단에는 이 12월 3일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점을 스스로 변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기일이죠. 2차 변론 기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이 평화적 계엄이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는 상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어떤 부정선거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비상계엄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라고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를 결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 출석해서 왜 내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떤 음모론이 있고 본인이 이것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변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헌재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론할지는 이제 재판관들의 재량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론할지는 아마 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제 현재 재판관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비상계엄 배경 근거로 하나가 들고 있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이 얘기인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신청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회 측과 여기에 대해서 좀 맞붙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쟁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77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가 있었다. 이것이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펼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사실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위헌 위법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에 변화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근거나 배경으로서 부정선거론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자료적으로 또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서 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좀 헌법재판소에서 일단락돼서 앞으로 좀 국가적인 어떤 그 국론 분열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헌재 브리핑 시작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입니다. 1월 2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 측에서 증거와 증인 신문 사항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측에서 문서 송부 촉탁, 사실조회, 증인 등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짧게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는데 저 내용은 쉽게 설명하면 어떻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헌재에서는 각 당사자들이 이제 증거로 신청한 것, 또 사실조회 촉탁을 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 상황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사실 오늘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론할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재량이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변론 방법에 대해서는 브리핑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비상계엄 사태 사실상 총괄 지휘 역할로 한 걸로 보이는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모레 열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한번 저희 살펴볼 텐데, 자, 윤지원 기자, 일단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제 계엄 포고령 그리고 이 비상 입법기구 쪽지 관련해서 누가 작성했냐 이걸 두고서 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뭐랄까요, 이 대지려지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초안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지만 검토는 대통령이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연히 이제 검토를 했다라는 것은 그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네, 지금 가장 배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포고령 1호를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는지인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던 시절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본인은 몰랐다라는 얘긴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을 한 것은 맞지만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비상 입법 기구 쪽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마찬가지로 검토는 대통령이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한때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좀 등을 돌리게 된 상황인 건지 좀 애매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될지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결론을 사실을 도출하게 될지 옹호를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첫 번째의 그 진술 공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지휘관들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국회와 관련돼서 체포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이런 증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증언들도 아마도 대통령이 이 증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갖고도 계속 이제 공방이 벌어질 텐데, 김용현 전 장관과의 이 공방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포고령과 그다음 비상입법기구,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같은 맥락이에요. 왜 같은 맥락이냐? 바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네. 투표를 방해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고령 1호는 바로 이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그 다음에 쪽지는 입법기구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앞뒤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헌재 심리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은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지만 김용현 장관은 어쨌든 지금 일관된 어떤 흐름입니다. 초안을 작성을 했고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 대통령이 검토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모든 네. 책임이 뭐 국가 그 수반이고 또 군 통수권자이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오늘 단순히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답변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밀고 나가다간 실제로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김용현 장관 측에 어떠한 입장으로 바뀔 것인지가 눈길을 모으는 대목입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궁금한 대목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23일 내일 모레 있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오게 되고 네. 첫 번째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또 많은 주목도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뭐 오늘 심판에도 출석한다고 했지만 목요일 심판에도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심판정 내에서 얼굴도 맞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뭐 포고령이라든지 또는 뭐 이 비상 입법기구와 관련된 쪽지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은 본인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검토했고 승인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도 마찬가지의 증인 신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특히 비상 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는 뭐 장관이 썼는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작성을 대통령이 처음부터 했던 아니면 장관이
작성을 해서 검토를 요청을 했건 대통령이 검토하고 승인을 했거나 대통령이 그 관련된 지시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그 혐의 자체를 벗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따라서 이 책임 공방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최종 책임 자체는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 하루 앞두고 독방에서 수사와 탄핵 심판 서류를 검토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어제 상황을 보면은 공수처가 소환 요구에 대통령이 계속 거듭해서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한 걸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오후 밤 9시까지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불발된 상황인데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현재 공수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라면서 이제 2013년도에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판례가 있고요. 어떤 판례냐면 이 구금된 피의자가 구속영장으로 이제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로 소환 요청을 했는데 불응한 케이스에서 결국 구속영장 효력 자체가 강제로 이렇게 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 효력 또한 이 구속영장의 효력 안에 있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판례를 두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조사 거부했을 때도 공수처에서는 이 구속영장 관련한 이 판례를 준용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2차 조사 불응을 했을 때 이 판례를 준용할 수 있느냐 이때 검토했을 때는 이것은 구속영장에 대한 판례니까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으로 강제구인까지 시도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판례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런데 조사실로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4년도 판례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어제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검사와 수사관 6명이 구치소로 가서 이 강제구인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효력 안에는 분명히 조사에 필요한 이 구인에 대한 효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구금된 피의자가 자신의 독방의 안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틸 때 교도관이 억지로 끌어낼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상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교도관들이 여기까지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계속 구두로 이것은 이제 구인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셔야 된다, 소환에 응하셔야 된다라고 아마 구두로 계속해서 6시간에 걸쳐서 설득했는데 결국 설득이 불발된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변호인 접견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나와요. 변호인 접견 중이라 할지라도 조사 요청이 있으면 조사에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조사실로 이동한 다음에 짧게 변호인과 어떤 영상 녹화실이나 이런 곳에서 짧게 한 30분 정도 면담할 시간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접견 때문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정당한 출석 거부의 사연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실패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헌재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 때문에 오늘은 강제구인 시도하지 않겠지만 네. 다시 한 번 더 이 재소환, 재강제구인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공수처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강제구인하는 것이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 법조인으로서는 저는 실익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네. 이렇게 되면은 구속된 상태지만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이건 변호사도 좀 개인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구속한 이유에 대해서 왜 구속했지란 무용론까지 갈 수 없겠지만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 이것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존폐 위기,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거세지자 이번에 대통령과 관련된 계엄 또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는 무엇인가 자신들의 어떤 위상을 재정립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장관을 구속했고 경찰은 이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증거물들 휴대폰 등을 다 입수를 해서 수사를 굉장히 많이 진척을 시킨 와중에 공수처가 나중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네. 다 사건 이첩받고 하다 보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구속시키면 그리고 구속시켜서 자신들이 주도하에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이첩을 시키면 자신들의 어떤 위상 또는 자신들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 확실하게 밝혀질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공명심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건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금 자신들의 기소권이 없거든요. 검찰에 넘겨야 되고 네. 또 20일, 그러니까 10일 연장을 해서 20일이지만 10일은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10일을 또 넘겨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속보가 나온 게 수발신조차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접견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도리어 윤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사실 불응하는 것이 상당히 비판적이어야 되는데 공수처도 비판의 대목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계속 보복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검찰에 넘기겠다라는 명분을 지금 쌓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렇다면은 검찰 한 일주일 뒤인가요? 그쯤 되면 이제 검찰로 이첩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거기에 검찰에는 조사에는 응할 것이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처음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그 이후에 법원에서 발부된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저지하고 또 공수처의 수사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를 시도하겠지만 관련된 부분은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공수처에서 이제 검찰로 이 사건을 이송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검찰 수사에는 제대로 응할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애초에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는 모두 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조사라든지 뭐 수사 요구에 대해서도 불응하거나 거부할 가능성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형사 재판에서 다투겠다라는 또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물론 지금 공수처의 미숙함이나 어떤 공수처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일정 부분은 공수처가 조금은 세련되게 또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사건 그러니까 공수처의 이 수사권의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 영장의 효력을 무시하는 처사는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측이 사실상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